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화폐론 강의를 올렸습니다. 화폐론. 이번 강의 시간부터는 자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영어로는 asset라고 그러죠. asset. 보통 복수로 쓰죠. asset. 자산이 뭐냐면 이거 정의하면 경제 주체들이 부죠, 부. 영어로 말하면 wealth죠, wealth. 부를 보유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 이게 자산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부를 보유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자산. 그러면 부를 보유하는 수단, 이런 그 자산에 속한 것 중에 제가 화폐론에서 설명드렸던 현금으로 우리 부를 보유할 수 있죠. 현금도 자산의 일종이고, 또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 화폐성 예금이라고 제가 부르기도 하죠. 이 화폐성 예금도 부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럼 이 화폐로 분류될 수 있는 현금과 화폐성 예금 말고도 이제 부를 보유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는 많이 있죠. 그러면 그 몇 가지 자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자산은요, 첫 번째가 저축성 예금입니다. 저축성 예금. 영어로는 savings deposit이죠. savings. 이거는 예금 중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화폐론 강의 때 설명드렸던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 즉 화폐성 예금을 제외한 그 나머지를 저축성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축성 예금은 화폐로 당연히 사용될 수 없는 예금이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저축성 예금은. 일반적으로 이 저축성 예금은요, 우리가 예금은행이라고 디파짓 뱅크라고 설명드린 그 예금은행은 대체로 저축성 예금을 다 취급을 합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화폐성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제가 디파짓 뱅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금은행. 그 예금은행들은 대체로 다 이 저축성 예금을 함께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화폐성 예금을 취급하지 못하지만 저축성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마 상호저축은행 중에 일부 또 그 외에 또 여러 금융기관들이 화폐성 예금을 취급하지 못하지만 이 저축성 예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금 받아가지고 그 금융기관들도 대출해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게 되면 예금은행하고 그 업태가 좀 비슷합니다. 화폐성 예금을 취급 못하는 것 빼놓고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금융기관들 우리가 준은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준은행. 예금은행에 준한다 해가지고 준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준은행도 저축성 예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자산 중에 하나가 채권입니다. 채권.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채권. 영어로는 본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채권도 한자 이렇게 쓰는 채권이 있죠. 채권. 이거는 이제 빚채자고, 요건 빚이죠. 빚. 한자로 빚이고, 요거는 권리죠. 권리권자. 요건 이제 영어로 클레임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저채권은 본드고요. 요거는 일종의 권리죠, 권리. 채권. 빚 받을 권리죠. 쉽게 말하면 빚 받을 권리야. 받을 권리죠. 빚 받을 권리. 이 반대말은 채무죠. 빚진 사람을 채무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담을 잠깐 좀 드릴까요? 이 권이 무슨 권자일까요? 이거는 빚이고, 이 권이 뭐죠? 채는 빚이고요. 이 권은 문서권자입니다. 문서권자. 문서권입니다. 문서. 근데 문서도 여러 가지 문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권자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요게 있는데 요 부분이 뭐죠? 요 부분만 띄어서 보면 이거 한자로 뭡니까? 요것만 띄어서 보면은 칼도자죠. 칼도자. 칼도입니다. 칼도. 문서인데 칼이 왜 들어갈까?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문서 중에서 요즘 여러분 A4 용지 어떻게 생겼죠? 예, A4 용지. 이게 A4 용지인데요. 이 A4 용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종이를 쫙 만든 다음에 칼로 절단했잖아요. 칼로 절단한 문서는 이 칼도자 써서 이 문서권자를 씁니다. 또 똑같은 문서 중에서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문서 있어요. 이렇게. 두루마리. 왜 저 사극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런 문서 안 쓰고 이렇게 둘둘 말았잖아요. 그죠? 말면 이제 거기서 상소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펼쳐 보이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이렇게 말려져 있죠. 그러면 요걸 보게 되면 요 부분이 이렇게 말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말권자예요. 말권자. 말다 하는 겁니다. 말다 이런 거죠. 말다. 종이를 말다 이렇게 마른 거. 두루마리. 그러니까 요거는 두루마리 권자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권할 때 채권은 보통 어떻게 생겼죠? 채권의 실물은 다 이렇게 잘라져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주권. 요즘에는 이제 실물 주권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지만요. 주권, 채권 전부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칼로 재단한 문서. 그래서 이 채권할 때 권자는 이런 권자를 씁니다. 예. 아시겠죠? 얘는 두루마리 권자. 이거는 칼로 재단한 문서 권자. 이렇게 여담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채권이 뭐냐 이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채증권이라고 합니다. 부채증권. 우선 부채증권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부채증권. 쉽게 말하면 어떤 부채를 기록한 그런 증서예요. 부채증권인데 영어로는 요거를 부채가 영어로 데트잖아요. 데트고 증권은 영어로 security죠. security. S를 붙이죠. 네. 부채증권입니다. 부채증권. 근데 부채증권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몇 페이지를 말씀드리냐면요. 160페이지. 교재 160페이지입니다. 네, 교재 160페이지에 보게 되면 채권의 개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채증권, debt securities는 이것은 이제 금전 채무자가 발행하고 금전 채권자가 인수하는 금융증권이에요. 당연히 발행은 채무자가 하는 거죠. 돈 빌리는 사람이 발행하는 거죠. 발행하고 그다음에 돈 빌려주는 사람이 인수하는 이런 금융증권을 우리가 이제 그 부채증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채증권은 우리가 보통 돈 빌리고 할 때 이제 돈 빌려주고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상환 받을 때 원금만 받습니까? 아니죠. 보통은 돈 빌려줬으면 이자도 받잖아. 이자도 받기 때문에 이 부채증권의 대부분의 부채증권은 이자가 붙는다 그래갖고 불이증권이에요. 불이증권. 붙을 붙자. 이자가 붙는다. 이자죠. 불이증권이에요. 불이증권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굳이 영어로 쓰면은 이자를 배고 있다 그래갖고 interest bearing securities. 불이증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채증권은 좀 약간 개념이 좀 복잡하니까 편하게 이자가 붙는 증권 그래갖고 불이증권 이렇게 여러분께 불이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이증권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불이증권, 이자가 붙는 불이증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 자, 여러분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161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만 불이증권 중에
양도성. 양도할 수 있는 성격. 영어로는 negotiability. 양도성. negotiate 그러면 협상하다는 뜻도 있죠. 협상하다는 뜻도 있지만 양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negotiability 그러면 양도성. 그럼 양도할 수 있는 성질 이런 뜻이죠. negotiability. 예. 이 양도성 유무를 가지고 양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불이증권을 분류하게 되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재반의 그 불이증권들은 그 양도성 여하에 따라서 자, 양도성이 제약돼 있어요. 양도성이 없거나 이건 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어. 이렇게 양도성이 제약돼 있다 보면 양도를 못하니까 유통도 용이하지 않잖아요. 그죠? 양도가 잘 안 되면 유통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양도성이 제한되었고 쉽게 말하면 양도성이 없다 그럴까요? 양도성이 제약돼 있어. 양도성 제약. 또는 없음. 제약 또는 없음. 이런 그 불이증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대차 증서라고 부릅니다. 요건 5R입니다. 5R. 또는 없음. 5R. 이거를 우리가 대차 증서라고 부릅니다. 대차 증서. 불이증권이라도 양도성이 제약되거나 없거나 제약돼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대차 증서라고 부릅니다. 빌려줄 때자, 빌릴 차자죠. 빌릴 차자. 대차 증서라고 부릅니다. 대차 증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그 양도성이 보장돼. 양도성이 누구한테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매매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매매할 수 있어요.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매매가 가능하니까 양도가 가능해서 매매가 가능한 얘기는 유통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양도성이 제약돼서 없으니까 유통이 용이하지 않아. 유통이 어렵다 이런 얘기죠. 어렵다, 용이하지 않다. 이런 불이증권은 대차 증서라고 그러고요. 양도성이 있어요. 양도성. 거기 보시게 되면요. 양도성이 보장돼 있어. 법적으로 양도성이 보장돼 있어. 양도성이 보장돼 있으니까 유통이 용이해요. 보장. 그래서 유통이 용이하죠. 유통이 용이한. 이런 불이증권을 우리가 채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채권. 이런 불이증권을 우리가 채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경제학 공부할 때,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냥 교수님들이 채권 그러면 사실 이 구분을 못했어요. 뭐 차용증서라고 그러고, 뭐는 채권이고 저게 뭐지 이랬는데, 제가 이제 경제학을 이제 처음에 이제 경제학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고등학교 때 시작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뭐가 뭔지 처음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양도성이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자 붙는 그 증권 중에 그 양도성이 없거나 제약되어 있는 거, 이건 유통이 잘 안 되는 이런 증서를 우리가 대차 증서라고 부르고요. 양도성이 보장돼서 유통이 용이한 증서를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본드.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이 설명을 잘 안 해줍니다. 기존 경제학 교과서에서는요. 예.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대차 증서라면 이건 양도가 잘 안 되니까 누구한테 넘기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예금 증서, 저축성 예금 증서 같은 거 보게 되면은 통장에 앞면에 뒷면에 보게 되면 이 통장은 뭐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대차 증서입니다. 대차 증서.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은, 그러니까 대차 증서니까 처음에 제가 돈 빌려주고 대차 증서를 받습니다. 대차 증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차 증서를 받게 되면은 제가 이거를 평상시에 유통을 못 하니까 이제 만기까지 들고 있다가 만기 때 저한테 돈 빌려간 사람한테 이제 이거 주고서 상환 받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게 대차 증서고요. 채권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예컨대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해서 회사채가 채권의 일종이니까 회사채를 제가 발행해서 그러면 이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만기가 3년이면 만기까지 쭉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만기가 됐을 때 삼성전자한테 제시하고서 원리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뭐죠? 제가 중간에 한 달쯤 보유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사람한테 제가 이걸 팔 수가 있어요. 양도성이 있으니까.
팔 수가 있습니다. 팔 수가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이 또 저한테 이거를 사가지고 제가 예컨대 100만 원 주고 산 거를 뭐 그 사람은 제가 이익 보고 100일 만에 팔 수도 있고 손해 보고 99만 원에 팔 수도 있으면 이제 그분은 또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또 자기도 팔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또 3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예컨대 2년 11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삼성전자에 제시하고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죠. 예, 채권 기록해서 채권은 매매가 됩니다. 매매가 된다는 얘기는 그 당연히 마켓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 사고자 하는 어떤 양과 공급, 팔고자 하는 양, 그런 혹은 그런 의도, 이게 만나는 장소가 시장이잖아요. 마켓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는 마켓, 채권 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자, 이거 채권 시장. 채권 용어로 본드라고 그랬죠. 시장은 마켓이죠. 마켓, 채권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이 쉽게 말하면 거래되는 시장, 이게 채권 시장인데요. 이 채권 시장도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또 그 두 가지가 있네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 채권이 발행될 때 처음에 채권 발행자가 채권 만들어 갖고 이제 그런 발행될 때 채권을 처음에 인수한 사람이 있거든요. 인수한다 그래요. 그것도 사긴 사는 거지만 보통 용어를 인수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채권을 발행하는 그 발행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이걸 발행하고 그러면 그 발행을 제가 처음에 인수하죠. 제가 돈을 자금을 주고요. 자금을 주고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시장, 이 발행자와 최초 인수자 사이에 형성된 시장이 발행 시장입니다. 채권 발행 시장. 발행 시장입니다. 일종의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그러죠. 예, 채권 발행 시장. 그 다음에 여기 아마 여러분들은 교재 어디 보시면 되시냐면요. 여기 제3항 16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채권이 신규로 발행될 때, 요거는 채권 발행자면 쉽게 말하면 이게 신규 채권 발행 인수되는 시장이죠. 이 인수되는 시장. 프라이머리 마켓이죠. 제일 처음에.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채권이 발행돼 갖고 유통되기 시작하면은 기발행 채권이 되거든요. 기발행 채권이 매매되는 시장, 거래되는 시장을 뭐라고 그러죠? 채권 유통시장. 채권 유통시장입니다. 채권 유통시장. 이거는 기발행 채권이 기발행 채권이 매매되는 시장이에요. 매매되는 시장.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세컨더리 마켓.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채권 시장을 참고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산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산이 또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앞으로 강의에서 저는 이제 강조할 거는 현금, 그 다음에 화폐성 예금, 이전가능 요금 예금이죠.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 그리고 본드, 채권, 이 네 가지를 제가 많이 강조할 건데요. 자산에는 또 이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크게 보게 되면 자산도 여러분이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요. 16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산도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잘 쓰여요. 금융자산. 영어로는 거기 그대로 써 있죠. financial asset.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그 다음에 화폐성 예금, 요금을 예금이죠. 이전 가능 요금을 예금, 그리고 저축성 예금, 그리고 채권. 나중에 제가 이 네 가지를 기본 유동자산 내지 유동자산이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우리가 말하면 이제 채권형 수익증권.
예를 들어서 채권형 수익증권, 수익증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주식형 수익증권. 다 여러분들 별도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수익증권.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채권형 수익증권과 주식형 수익증권은 이제 간접 투자증권인 거죠. 이걸 이제 자산운용회사가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런 수익증권들을 팔면 우리가 이 수익증권을 이제 얼마 이렇게 인수하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제공한 돈 가지고 이제 자산운용회사가 채권을 주로 사면 채권 주로 사서 그 펀드에다가 펀드에서 이제 그 펀드에 넣어서 운용하게 되면 주로 채권을 많이 사면 이제 채권형 그 중에 주식을 많이 산다 혹은 주식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주식형 수익증권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주식이 있죠, 그죠? 네, 바로 우리가 주식형 수익증권을 보유할 수도 있지만 주식을 바로 보유할 수도 있으니까 주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축성 보험증권, 보험 중에서 저축성 보험이 있죠. 저축성 보험증권도 금융자산입니다. 또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출채권도 이것도 금융자산입니다. 은행이 대출해 준 다음에 그러면 대출해주고 대출 원리금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이때 대출채권. 이때 채권은 권리권자입니다. 권리권자예요. 대출채권. 그 대출금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 나중에 이 권리를 또 팔 수도 있거든요. 팔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거래에서 매출채권이 있죠. 매출하고 나서 그 매출 대금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역시 권리권자입니다. 매출채권. 이런 것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유동자산 내지 기본 유동자산이라고 부를 거고요. 기본 유동자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채권형 수익증권, 주식형 수익증권, 주식, 저축성 보험증권, 대출채권, 매출채권. 이런 것들이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 그러면 금융자산에 대응하는 자산은 뭔가요? 앞에다 빚자 붙이면 되죠. 아닐 빚자. 비금융자산. 비금융자산, non-financial asse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비금융자산은 거기 써 있는 것처럼 토지 그리고 건물, 자동차, 기계류, 귀금속, 보석, 골동품, 미술품 이제 이런 실물 자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비금융자산도 예를 들어서 비금융자산도 실물 자산이 있어요. 그래도 실물 자산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 자동차, 기계류, 귀금속, 보석, 골동품, 미술품 이런 것들 실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물 자산이라고 그러고요. 그죠? 예, 있죠. 예. 그다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이런 걸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그러죠. 무형자산.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 네, 이런 게 전부 자산입니다. 이런 게 자산, assets. 자, 그러면 부를 보유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투자 대상이기도 하죠. 부를 보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산들 사는 걸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투자한다 그러죠.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이 각 그 자산에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과연 이거 내가 투자해서 갖고 있을 때 안전한지, 수익은 높은지, 또 황금성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등등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 수익성이나 안전성이나 황금성 같은 거 이런 성격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산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산 특성. 그럼 자산 특성을 이제 평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자산 특성 평가 요소, 그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페이지는 164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